예. 정치검사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예. 이제 조만간 특검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이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6장면에 잘 정리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실 텐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아침에 매번 정원호 캠프에서 8시에 회의를 하면 예. 서영교 의원이 오셔가지고 나 이거 끝나고 빨리 그거 국정조사 특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 검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 기소에 대한 우리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하면은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조작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들이 사실 이 정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뭐 이화영 씨 그리고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녹취록이 조직 사건이 제일 녹취록 조작 사건이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재판이 관심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정재인 그 특검 그러니까 검찰 6년의 그 젊은 여성 검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박성재 그 전 법무부 장관 자기 선배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결국 검찰청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를 법에 심판해야 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와. 혹시 그 영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엄청 돌았잖아요. 예.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구형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하여 반대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 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년 5월 3일 직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지시하거나 부탁할 법적 권한이 있을 리 없고 법무부 장관 또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수려하게 생기신 여성분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까지 몰락하는 데는 후배 검사로서는 당연히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검사라고 비난을 하는 거야? 내가 검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할 거야 아마. 아 검사? 검사? 사람들이 이럴걸요? 개혁대상? 이럴걸요? 얼마나 본인들도 답답하고 깝깝하겠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아니, 국민 신뢰를 이렇게까지 저버리게 정말 부패하게 그렇게 조작한 것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원망을 대놓고서는 마이크 잡고 했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와,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그런 또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울먹였습니다. 법원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뒤늦은 후회가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 김건희 씨 문자도 받고, 예. 시키는 대로 다 부응했던 윤 정권의 그런 부역자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몰락에 대해서 책임이 피해지는 건 아니고 면피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도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격도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듣보잡이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권력에 이런 순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붙었던 거죠. 그런 정치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몰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 부당한 전관 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로 구성된 비영리 친목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40여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해 왔고 국민들에게 얻은 과도한 수익을 퇴직자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휴게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식음료 매장에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40%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휴게소 운영업체 등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도로공사가 퇴직자 자리 확보 등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조속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누적된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은 예외 없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도로공사에만 한정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재경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계약이나 낭비성 예산 지원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는 6월 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는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인데요. 김 지사가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 제공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7일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내란방조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김관영 도지사.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내란방조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자신을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고백에 출마한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가 된다면 저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내란방조 논란이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불거졌다고 주장하며 이원택 후보도
조사 결과에 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은 행위 하나가 다 정치 생명을 거는데 저는 정치 생명 건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실 공방도 있지만 허위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친청계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친청계 인사들이 최고위에서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 자신을 컷오프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친청 그룹에 있는 많은 최고위원들은 사실 내란을 이유로 해서 12.3 겸 동조, 내란 동조라는 이유로 저를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 제공 의혹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리운전비와 관련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해명 절차 없이 제명까지 될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도지사의 해명 절차 한 번 없이 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될 사안인지에 관해서는 많이 의문이 있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란방조 의혹에는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사법적 부담은 여전히 큰 변수로 남은 상황. 김 지사는 오는 7일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윤중병 위원장은 이제는 원팀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을 끝낸 민주당 전북도당.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지만 역대 최악의 경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비 경선과 본경선, 결선까지 경선 절차가 길어지며 경쟁은 과열됐고 후보 간 고발과 각종 의혹이 난무하며 선거판은 혼탁해졌습니다. 하위 20% 평가와 공천심사 감점 여부, 경선 투표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선거의 투명성은 더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장단점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제도적인 운영 차원에서 한번 조망을 해야 될 내용이고. 윤준병 도당 위원장은 이번 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지사의 출마는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김 지사를 만나 만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발전을 유인하려면 무소속 후보가 전북 발전을 유인할 수 있겠어요? 전북을 진짜 사랑하는 지사로서의 충심이 있다면 무소속으로 출마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윤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을 해소하고 조직의 결속을 이끌어내며 무소속 변수까지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이번에 총 14개, 그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13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3곳은 확보를 해야 그게 본전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무조건 사수해야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핫하면서도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갑도 지금 전재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실 된 거잖아요. 그거를 하정우 이제 후보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숙제고요. 근데 여론조사 때는 뭐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근데 그게 2등, 3등 합치면 또 1등을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고요.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단일화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동혁이 한동훈을 위해서 단일화를 허락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장동혁이 계속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은 평택을도 5명 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보 진영만 3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을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단일화 할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적어도 우리가 후보 등록이 5월 14일, 15일인데 며칠 그 전까지는 한 2주 있어요. 예. 그동안 뛰고 내가 지지율 올려보고 날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하면은 뛰는데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가면 섭섭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요, 언론에. 근데 지금 당장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단일화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단일화만 생각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평택은 네.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북구 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과 한동훈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쵸.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박형준 시장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갖고 박형준, 한동훈 하면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재수, 하정우 그 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박민식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 원래 의원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까지 하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맹활약을 또 지켜봐야죠.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는 캠프 꾸리고서는 공약 발표하거든요. 아니 근데 1호 공약 생활건강, 2호 공약 뭐 마음건강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지금 노동공약도 발표했어요. 근데 월척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집권했잖아요. 그동안에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동안에 안 해놓고서는 그걸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끝나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너무 논리상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왜 안 했어 그러면 했어야지. 그래서 공약들이 곧바로 팍팍팍 나오는데 아마 시장 기간 동안에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연임을 위해서 아껴둬야지 하고서는 안 해놨던 거를 팍팍팍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라는 좀 어이없음이 있습니다. 예. 예, 황당한 상황이에요. 예. 캠프는 그러면 새벽부터 움직이나요, 지금? 거의?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의원님들, 특히 서울시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박주민, 전현희, 다 오셨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대본부장으로서. 원팀? 예. 원팀 정신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에 사람이 많긴 해요. 서울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갖고, 우리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심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